이번 시간에는 살인과 훈구의 비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훈구와 살인을 이야기하면서 4대 사화가 나오겠고요. 살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붕당 정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잠깐 정리하도록 합니다. 지방제도에서는 유양소를 보시라 그랬고요. 군사제도에서는 진광과 재승방략을 보시라 그랬습니다. 교육과 과거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나오게 되는 게 훈구와 살인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칠판을 보면서 고려말부터 끌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고려말. 우리가 고려말에 개혁정치를 했던 사람이 누가 나오게 됩니까? 공민왕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민왕은 누구를 등용하면서 개혁정치를 했습니까? 신진, 사대부를 등용하면서 개혁정치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공민왕 개혁정치가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왕이 나오고 창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려 마지막 왕 누가 나오게 됩니까? 공양왕이 등장하게 돼 있죠. 이 공양왕 때 신진 사대부였던 공군이가 전면적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전면적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면서 사대부가 분열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면적 토지제도 개혁을 결론을 뭐로 봐도 됩니까? 과전법으로 봐도 관계는 없죠. 그러면서 이 과전법을 개혁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수긍했던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반대했던 사람을 우리가 사대부에서 무슨 파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원건파라고 이랬죠. 세왕조 개창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하고 군사적 기반이 없었다 그랬고 통치 이념을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갖는다? 춘추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면적 토지개혁을 주장했던 사람 이것을 급진파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고 세왕조 개창을 인정한다 그랬어요. 주례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랬고 군인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누구와 손을 잡으면서 이성계와 손을 잡으면서 그러면서 세왕조를 개창하면서 여기서 조선왕조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조선왕조가 개창을 하면서 온건파는 세왕조 개창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내려가면서 우리가 사학파라고 해도 되고 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파도 관계는 없다 그랬고요. 급진노는 세왕조 개창에 찬성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중앙의 집권자가 되면서 우리가 관악파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훈구파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관악파와 사학파 비교는 어느 정도 시험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될 대목이에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관악파, 사학파의 비교표가 등장합니다. 그 표를 보면서 수업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하나씩 옆으로 가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럼 먼저 관악파 연원이라 그랬습니다. 이 관악파는 급진론 사대부를 계승한다. 근데 사학파는 온건파 사대부를 계승한다. 이렇게 등장했고 관악파는 정도전 공군을 중심으로 하는 데 비해서 사학파는 정몽주와 길제의 후예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고 집권 시기 관악파는 초기의 집권파죠. 그래서 15세기 정계를 주도하겠고 요 사학파는 16세기 사상계를 주도한다게 되겠고 16세기반 붕당정치가 나오죠. 그래서 16세기 반에 집권파가 되었다. 이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출신적 성분 여기는 관악을 통해서 배출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균관이나 집현전을 중심으로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여기는 사학을 통해서 사학이 서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서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는 없겠네요. 이렇게 나오겠고 정치편호 관악파 부국강병과 민생안정 중앙집권을 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례를 국가의 통치인으로 삼으면서 등장하겠고 성리학에서는 기를 중시하게 됩니다. 근데 사학파는 어떻게 되느냐? 중앙집권과 부국강병 민생안정을 배제하면서 향촌자치라든가 왕도 정치를 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도 정치. 그리고 이쪽은 춘추였지만 이쪽은 주례를 중심으로 하겠고 여기는 기를 중심으로 했지만 여기는 리를 더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경제편. 이 관악파는
권력가에 의한 사유와 사형을 배제하면서 공익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대무역과 개간이나 매입을 통해서 대농장을 소유했고 방납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그런데 비해서 사학파는 어떻게 되느냐? 중소지주층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주들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중소지주적 경제기반. 근데 관학파는 대농장이지만 여기는 중소지주니까 중소농장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대농장인데 균전제를 주장합니다. 방납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수미법을 주장했던 사람, 이 사람이 사학 또는 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회편호, 국가가 국민을 지배하는 것을 관학파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사학파는 선비가 국민을 지배하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을 지배하니까 중앙집권, 향촌에 있는 선비가 국민을 지배하니까 향촌 자치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기술적으로 군사학과 기술학을 장려합니다. 그러면 군사력이 성장할 거고 영토가 팽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군 육전의 영토 팽창이 여기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사림은 어떻게 됩니까? 군사학이나 기술학을 천대시하죠. 그러면 국방력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와요? 영토 확장보다는 침략을 받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대표로 임진왜란도 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상적으로 이쪽은 단군을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는 기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단군을 문심을 하면서 자주적인 데 비해서요. 기자는 중국에서 온 사람이죠. 사대적인 면이 좀 더 강하게 됩니다. 사장을 중시하면서 문학을 발달한 게 관학파였지만 경학을 위주로 하면서 문학을 퇴보한 게 사림입니다. 관학파는 성리학의 타사상을 인정합니다. 근데 사림은 성리학의 타상을 부정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뒤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조광조 개혁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불교행사 폐지, 도교행사 폐지, 소격서 폐지가 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2번 사림의 정치적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이 관학파가 이렇게 쭉 넘어가다가 세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세조는 누구를 깨고 단종을 내리죠. 그러면서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올라가는 과정에 세조 왕위 찬탈에 기여했던 사람을 우리가 훈구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을 절이파라든가 청담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절이나 청담파는 세조 집권기 때 관직에 있을 가능성이 없죠. 내 왕위를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내려온다? 이 밑에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15세기 말에 어느 왕이 등장합니까? 성종, 후반이라게 되는 거예요. 성종이 등장하는데 성종 때는 어떻게 되느냐? 훈구파 권한이 너무 커지면서 왕권이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종은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훈구파의 비대화를 견제해야 되겠고 그 과정에 누구를 관직에 등용한다? 살인파들을 관직에 등용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때 중심이 됐던 사람이 누구다? 김종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종직이가 처음에 관직에 올라온 것은 언제였다? 세조입니다. 그러나 김종직이가 정치적 발언이라든가 그 문화생들의 정책 반응을 가졌을 때는 언제다? 이성종 때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 성종이 끝나고 15세기가 종결되게 됩니다. 인자 몇 세기로 넘어간다? 16세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16세기로 넘어가면서 훈구파가 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화를 막아야 될 사림이죠, 결론적으로. 사림은 훈구파를 꽤나 많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살인파를 제거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 나왔던 게 뭐다?
4대 사화가 등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16세기 왕으로 보면은 먼저 나왔던 사람이 누구다? 연산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연산군 때 나왔던 사화가 몇 개가 있습니까? 무오사화하고 갑자사화 2개가 나옵니다. 연산군은 정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까? 중종이 왕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권력을 장악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한 게 사림이었던 누가 나오죠? 조광조가 나오게 돼 있죠. 조광조 개혁정치가 결과적으로 실패하면서 무슨 사화가 나온다? 기묘사화가 등장합니다. 중종이 죽고 나서 뒤로 갑니다. 중종의 아들 인종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1년이 못 가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종의 동생이 왕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을 명종이라 그래요. 근데 명종 때 인종외척과 명종외척 간의 싸움이 나왔던 게 뭐다? 을사사화 4개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써먹는 것은 뭐를 써먹습니까? 조광조 개혁관계에 되는 기묘사화 시험 문제고, 또 하나 시험 문제가 무오사화가 시험 문제예요. 그러나 심심하면 참고적으로 보실 게 을사사화는 참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대 사화 중에 먼저 나오는 무오사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오사화는 뭐가 원인이 되는 거죠? 김종직이가 썼던 무슨 글이 되는 겁니까? 조의제문이 되고 있죠.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종직과 유자강의 갈등 과정이 나왔던 거예요. 김일성과 유자강이죠. 갈등 과정이 나왔던 사건인데, 이것을 잠깐 설명하면, 자, 김종직이가 하루는 잠을 잡는다. 근데 꿈에서 흰 수염을 날리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해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황후, 중국에서 황후하고 유방이 나오는 초나라 황후가 생겨요. 이 황후가 나를 죽여서 강에 빠졌다. 옆에 날개 쪽에 김종직이 조이냐면 사료가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회왕 나와 있죠. 체크해 두시고 밑에 정도에 가다 보니까 황후가 나와 있어요. 황후를 가장 중심으로 해요. 황후가 나를 죽이면서 강에 빠졌다. 근데 김종직은 중국의 역사를 아는데 실제로 회왕이 이 결론은 황후에 의해서 죽었던 것은 알지만 강에 빠졌다는 내용은 모른다. 그런데 그 강에 빠진 회왕에 대한 무엇을 썼다? 제사문을 쓴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이 제사문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되느냐? 그러면 김종직을 반대했던 유자광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세조가 누구를 죽이면서 왕이 올라온 거예요? 단종을 죽이면서 왕이 올라온 거죠. 즉 단종 죽인 것을 중국 일화를 빗대어서 비난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김종직 문인들이 꽤 많이 여기서 죽게 됩니다. 김종직은 죽었어요. 무덤을 파가지고 시체를 난도질하는 부관참시가 나오겠고 문인들이 꽤 많이 죽어요, 결론적으로요. 이 과정에 김굉필이 김종직의 문인입니다. 김굉필이가 처음에는 평안도 회천으로 유배를 가요. 거기서 누구를 제자로 받아들이냐면 이 조광조를 제자로 받아들여요. 나중에 이 김굉필이가 순천으로 유배를 갑니다. 또 여기서 제자를 양성해요. 이 두 부류의 제자들이 조광조 개혁정치 때 꽤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다가 기묘사화로 죽게 돼 있죠. 이때 살임을 뭐라고 하냐면 기묘살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만 해놓고 갑자사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연산군 때 궁중파와 부중파 간의 갈등으로 나왔던 사건이에요. 다시 무오사화는 훈구와 살임의 갈등으로 나온 사건 맞습니다. 근데 갑자사화는 정확히 말하면 훈구끼리 싸움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 살인파도 탄압됐다. 그러다 보니까 사화로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때 궁중파와 부중파 간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궁중파가 부중파를 제거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임사홍이가 나름 부중파였던 김경필이라든가 정여창을 제거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고, 그러다가 이 연산군은 정치를 우리가 잘했다고 합니까?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강관들이, 경영관들이 연산군한테 올바른 정치를 하라는 간언을 자주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연산군 입장에서 내 정치를 거부하는 거니까 기분이 좀 쎄할 거죠, 결론적으로요.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왕한테 말할 때는 좀 말을 삼가해서 하라. 이 신자가 뭐냐면 삼갈 신자예요. 말을 삼가는 폐를 소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간언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경연도 금지하겠고 훈민정음 사용도 금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훈민정음으로 한글로 연산군 정치를 비난하는 게 꽤 나와요. 그래서 사용을 금지하는데, 이 신원패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기출문제에서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연산군이 정치를 못하는 과정에 훈구파들 중에서 연산군을 싫어하는 세력이 연산군을 제거하고 중종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이 중종을 왕으로 옹립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성희안이라든가 박원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중종 초기 때는 이 사람들이 왕으로 중종을 올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권한이 클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은 새로운 사림을 등용한다. 이때 등용된 게 누구였다? 조광조였어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이 조광조 개혁 정치는 우리가 4대 사화에서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왜 그런 형태가 나오느냐? 기묘사화가 중요하다 그랬지만 기묘사화가 아니라 조광조 개혁으로 기묘사가 나오니까 기묘사는 결론 조광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조광조 개혁 정치를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들어가는데 조광조 개혁 정치 내용을 보다 보면은 추천의양 관리 선발 제도, 무슨 제도를 시행을 한다? 혈량과 제도를 시행을 한다. 혈량과 제도를 시행을 한다. 꼭 중요시하시겠고, 위훈 삭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혈량과 좀 더 이야기를 합시다. 혈량과는 추천에 의해서 관리를 선발하는데 사림이 관직에 등용이 돼요. 단 과거 제도를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위훈 삭제, 이 위자가 거디 위자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중종을 왕으로 옹립했던 사람을 관리를 예를 들어 A와 B와 C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게 공신이 되겠지만 근데 A의 일가 친척, B나 C의 일가 친척이 있을 거라든가 또는 친구가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소문자 A, B, C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중종반직에 참여한 사람은 이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중종반직에 참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종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공신으로 인정해줘야 되죠. 이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림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참여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죠. 그러면 거짓공이죠, 결론적으로요. 이 거짓공을 삭제합시다. 그러면 이쪽 ABC가 기분 나쁘겠지만 이쪽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기분 나쁘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조광조를 나중에 주초위왕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제거한다. 그거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세 번째로 가다 보니까 불교 행사를 폐지한다든가 도교 행사를 폐지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교 행사를 관할하는 관청이 뭐냐면 소격서도 같이 폐지돼 버리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소학교육을 권장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유교윤리와 관계되는 소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다. 이 소학은 조광조 스승이 누구라겠냐면 김경필이에요. 김경필도 소학을 굉장히 장려했던 스승의 영향도 크게 받은 겁니다. 동그라미 마에 들어갑니다. 경연을 강조하고 있었다. 경연은 어디서 한다? 삼사가 하는 거죠. 근데 삼사 관직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사림이 갖고 있어요. 경연을 통해서 왕한테 유교 정치를 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등장할 겁니다. 이러면서 경연을 강조하고 있었겠고, 동그라미 바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납, 무폐단을 시정하게 해서 무슨 법을 주장하고 있다? 수미법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향약의 전국적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향약 이렇게 나오겠고, 유양소 폐지도 주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잠깐 앞으로 잠깐 가보도록 합시다. 유양소는 고려 말과 조선 초에 나왔던 유양소라 그랬습니다. 근데 유양소는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한 거잖아요. 결론은 사림의 근거지가 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 번 유양소는 철폐한다 그랬지만, 가장 적게 이야기하면 세조 때 무슨 난호 폐지한다? 이시의 난호 폐지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성종 때 다시 복원된다 그랬죠, 결론적으로요. 근데 성종 때 복원되는데 훈구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원의 거부감을 가져요. 그래서 유양수의 우두머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좌수나 또는 별감 나오면 무조건 유양수라고 하는데, 우두머리였던 좌수를 임명할 때 훈구파들로 추천을 받는다. 좌수 특차제가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양수가 복원된 거예요. 근데 요 조광조 무렵에 가다 보니까 유양소를 결론은 누가 지배하는 형태가 돼버리더라? 훈구파가 지배하는 형태가 돼버리더라. 그러다 보니까 사림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유양소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었다. 유양소는 사림의 근거니까 폐지론 나온다, 조광조가 나온다 그러면 틀렸다고 하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유양소 폐지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조광조는 이런 정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학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사 교재에서 도학정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조광조로 보셔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조광조 개혁정치는 너무 급진개혁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광조가 제거가 됩니다. 조광조가 제거될 때 훈구파들은 어떤 방법으로 제거되느냐? 주초이왕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쪽에 쓰고 지워버리겠습니다. 조광조를 이야기할 때 이자가 묶어져서 조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초이왕이란 단어를 썼다가 조광조를 제거하게 되는데, 그 사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날개 쪽에 가면은 조광조와 관계되는 사료 1, 2, 3, 4가 나오는데 4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읽습니다. 남고는 나뭇잎의 감집을 갉아먹는 벌레를 잡아모으고 꿀로 나뭇잎에다가 주초유황 4글자를 쓰고 벌레를 놓아 갈아먹게 하였다. 중종위에 모여 화를 조성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뒤로 갑니다. 남곤이라는 사람은 주초이왕이란 글을 쓴 거죠, 결과적으로요. 나뭇잎에 쓴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래 놓고 왕이 보이는데, 여기 주초를 묶으면 무슨 단어가 된다 그랬어요? 조씨가 된다 그랬죠. 조씨가 왕이 된다. 중종 너 왕 아니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광조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때 조광조가 제거돼 가지고 어디를 유배를 오냐면 전라남도 화순의 유배를 와요. 그리고 나중에 사약을 먹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때 조광조가 사약을 먹어서 죽을 때 시를 쓴 게, 여러분 사료에 가면 조광조 절명시가 있습니다. 이게 조광조 죽으면서 시를 썼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두시겠고, 그러면 김효사화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 중종이 죽으면서 아들이 왕위에 올라옵니다. 이분이 인종이에요. 근데 이 인종의 외척이 누구냐면 유님이에요. 유님. 근데 이 인종이 1년이 안 돼서 서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종의 동생이었던 명종이 왕위에 올라옵니다. 명종의 외척, 외삼촌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분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윤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명종 때 유님과
윤원영이 권력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권력 싸움 과정에 누가 승리했다? 윤원영이 승리한 겁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을사사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해요. 그러면 이 을사사화가 나오면서 이제 윤원영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명종 때 나중에 외척이 등장해요. 심의겸이 등장합니다만은 무시하고 어쨌든 이러면서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명종 다음에 왕위에 올라온 사람이 누구다? 선조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명종 때 외척이었던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심의겸이 있다. 자, 명종의 외척 윤원영은 외삼촌이고요. 여기는 부인의 오라버니 정도 되는 사람의 결론절이요. 근데 심의겸이가 누구를 제거하냐면 윤원영을 제거하면서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러다가 선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론절이요. 선조 때 가다 본데 이때 심의겸은 나름대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림을 중앙정계에 끌어들여요. 이 사림을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기존 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서 사림 정치가 어느 정도 정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겠죠. 결론절이요. 그러면서 새로이 등장했던 사림이 있어요. 이 사림을 우리가 신진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 사림은 나를 관직에 등용한 사람이 누구다? 심의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 집단이 하나로 묶어집니다. 동인서인 분열할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진사림은 정치 풍토가 어느 정도 뭡니까? 사림적 풍토를 가미되어 있는 거죠. 그 과정에 관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성향을 띠는데 이때 신진사림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김용원이에요. 이래서 심의겸과 김용원이 결과적으로 갈등을 하는 것이 선조 때 무슨 사건을 일으킨다? 붕당정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선조를 내놓고 동인과 서인으로 사림이 분열한다. 이런 식으로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03번 붕당의 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선조가 즉위하면서 사림 세력이 대거 관직에 등용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사림이 분열하는 게 여기서 분열하는데 여기 원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척신정치, 잔재, 청산 문제를 가지고 동인과 서인이 분열했다. 여기서 척신정치라는 것은 외척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의겸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분열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이조 전랑직, 임명권 문제였어요. 이것을 가지고 분열한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데 이때 어떤 차이점이 등장하느냐? 그러면 이 기존 사림은 척신정치 잔재청산의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진사림은 척신정치 잔재청산의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소극적인 사람이었던 출신 성분을 보면은 누구의 제자들이냐? 이의 제자들이라든가 성원의 제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들이 많느냐? 이왕의 제자들이라든가 서경덕이라든가 조식 계열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척신정치 잔재청산, 이조 전랑권 문제를 가지고 동인과 서인이 분열되는데 이때 기존 사림은 어디로 가고요? 서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진사림 어디로 간다? 동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서가 분당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동서 분당이 나오는 것을 큰 타이틀은 이거라 그랬지만 적은 타이틀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조 전랑권 문제라 그랬죠. 전랑지 문제. 자, 설명을 들어갑니다. 김용훈이가
과거에 합격해서 2조 전랑에 임명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의겸이 반대를 해요. 반대한 이유가 뭐냐? 이 김용훈이란 사람은 윤원영 밑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싱크탱크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의겸과 윤원영은 어떻습니까? 정적이었죠, 결론적으로. 비록 윤원영은 제거됐지만 정적이었으니까 임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훈이 조금 기분이 애매할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기분 나빴습니다. 3년 뒤에는 전랑 임명됩니다만은. 근데 나중에 이분의 동생이 뭐냐면 심충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2조 전랑이 임명되려고 합니다. 동생이. 그러니까 김용훈이 뭐라고 하냐? 외척이 2조 전랑 임명된 것은 안 된다 그러면서 거부를 딱 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겸과 김용훈이 갈등을 하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승리는 누가 한 거다? 동인이 승리한 겁니다. 그러면 심의겸과 김용훈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김용훈이 이겼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붕당 정치가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가로사본 붕당의 성격이에요. 붕당이 정치적 이념과 경향에 따라 결집되면서 정파성과 학파성을 같이 띠고 있었다. 그리고 붕당 정치는 왕권이 강할 때는 나올 수 없고 약할 때 등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동인은 어떤 사람이 중심이었다? 여기를 보다 보니까 이왕 계열이 중심이라든가 서경덕 계열이라든가 조식 계열이 중심을 띠게 되겠고, 서인은 누구 계열이라 그랬습니까? 이 계열이라든가 성원 계열이라 그랬죠,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등장했던 게 동인과 서인에 관한 내용이었다. 04번 붕당 정치 전개 나오면서 목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붕당 정치는 결론은 사화가 나온 것도 똑같아요. 관직의 제한성이에요. 그래서 관직 더 갖자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목적이 뭐다? 자기 지배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든가 양반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 유지 차원이에요. 이러면서 우리나라 붕당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러는 과정에 동그라미 가로 3번 붕당의 본질이라 그랬어요. 본질에 가다 보니까 학연과 재연을 매개로 하면서 의식과 정치인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묶어진 집단이었다. 그러면서 국왕의 신인을 받으면서 정권을 운영하는 단계예요. 비판 세력을 인정을 합니다. 공존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당이 정권을 독점한다든가 독주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비판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극심한 폐해단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서 산림 의견도 반영하는 올바른 정치였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붕당은 부정적인 면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정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조 때는 어쨌든 동서가 분당하는 과정에 누가 승리했다? 동이 승리한 거죠, 결론적으로요. 이러다가 선조 동이 집권하다가 나중에 동인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왕 계열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남인으로 넘어가고요. 서경덕이나 조식 계열이 뭐로 넘어간다? 북인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사건, 우리가 정여림 모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여립이란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의 제자입니다. 근데 정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동인한테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동인 쪽에 붙는 과정입니다. 그게 선조의 미움을 사가지고 관직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일비가 자기 고향이었던 전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대동계를 조직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이 반란이 나오고 나서 정여립 처벌을 가지고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남인은 정여립 처벌을 어떻게 하자? 온건적으로 하자. 북인은 정여립 처벌을 어떻게 하자? 강경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누가 승리한다? 온건적인 처벌하는 남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북인이 나중에 임진환을 거치면서 정권을 잡아요. 그러는 과정에 북인은
광해군을 미는 계열이 대북이고 영창등을 미는 계열이 소북이지만 세자는 누굽니까? 광해군이죠, 결론적으로요. 그런데 대북 소북은 구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이 나오다가 선조가 끝나고 17세기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광해군이에요. 그러면 광해군을 미는 계열은 뭐라 그랬습니까? 북인이지만 대북이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그냥 북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옵니다. 북인이 정권을 장악한 배경은 임진환 때 북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의병장을 많이 배출했어요. 의병장으로 정인홍이라든가 곽재우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 북인 정권은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 무슨 외교입니까? 중립외교라고 하죠. 이 중립외교를 지지했다, 지원했다 해도 관계는 없어요. 이러면서 정권을 하는데, 이때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이 결론은 누구의 반발을 삽니까? 서인의 반발을 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때 서인은 무슨 외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친명, 배금 외교를 추구하고 있죠. 그러다가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광해군 정치편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대목인데, 이러다가 이 광해군이 서인한테 물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서인한테 물러나면서 무슨 반정이 나와요? 인조반정이 나오게 돼 있죠. 이 인조반정으로 누가 집권하게 됩니까? 서인이 중심으로 집권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여기에 참여한다? 남인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서인과 남인은 무슨 정책? 공존정책이 등장하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서인은 이계열이죠. 그 다음에 남인은 누굽니까? 이왕계열이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과 이의 학문이 조선 성리학의 주류를 점했다. 이게 인조 때 등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외교 정책은 무슨 외교가 되겠습니까? 친명배금이 되겠죠. 근데 이 뒤의 내용들, 광해군 때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정치편, 임진환 뒤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우리가 넘어가는 과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걸 정리하고 이번 강을 끝내게 될 건데요.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강의에서 정리하는 거 뭐냐? 사대부가 전면적 토지제도를 가지고 두 개로 분열한다 그랬죠. 온공급진인데 이것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론은 조선왕조 개창에 참여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 관악파, 사악파를 비교하면서 여기는 이쪽에다 넣어버리시란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보셔야 되겠고, 뒤로 갑니다. 뒤로 가는 과정에 16세기에 4대 사화가 나온다 그랬죠. 4대 사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조광조 개혁관계되는 기묘사화. 조광조가 관리를 등용할 때 무슨 과를 이용했다? 혈량과 이용하면서 밑으로 유양소 폐지까지 나왔죠. 이것 보시면서 기묘사 보시는 거고, 기묘사를 제일로 중요시하지만 그것만큼 조금 중요하다 떨어지지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무오사화라 그랬죠. 무슨 사건이 배경되면서 조의제문이 배경되면서 나왔던 사화라 그랬죠. 이 두 개의 사화는 꼭 보고, 참고로 넓게 뭐라 그랬습니까? 을사사화라 그랬죠. 이렇게 나오겠고, 뒤로 갑니다. 그러다가 선조 때 살인이 두 개로 분열한다 그랬죠. 동서분열, 배경 머릿속에 넣고, 그런 뒤로 남인과 북인의 분열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남북분열보다 뭘 본다? 동서분열 배경이 시험 문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분열 배경을 보겠고, 그 뒤로 광해군, 인조 이쪽은 정치편에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임진환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정도, 다시 말하면 관악파, 사악파를 비교한다. 4대 사화 중에 기묘사하고 무오사를 본다. 동인과 서인 분열 본다. 이 세 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공부할 게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